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곳에서는 북핵과 미사일이 뻥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북핵과 미사일은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느 것이 뻥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기자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기 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국민의당이 본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서름에 북받쳤는지 기자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속이 상해서 흘린 진실의 눈물인지 아니면 기자들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인지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촛불을 만들어낸 세력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오전 8시경에는 6,000명이 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광화문을 점령해서 그곳을 오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했다고 합니다. 촛불 청구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길지 채무자인 문재인 대통령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외교가 위기입니다.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위기 상황을 걱정하시며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진 국회의원이시고 중국 대사를 역임하신 우리 권영세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바쁘시다가 근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거의 도 닦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예. 또 나라 전체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네. 특히 보수 우파의 또 한때 정치인으로서 역할 또 대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더군다나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제갈공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면 7.3 전당대회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미래의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우리 권 대사님 출마를 또 바라고 권유하시는 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번에 특별히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저보고 제갈공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전혀 저는 제갈공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제가 그 의원으로서 정치를 할 당시에 무슨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제 종합상황실장으로 전체적인 그 네. 대선 전략을 짜는데 관여를 했지만 그 사실은 뭐 이 사람 중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량이. 근데 저는 그런 종류 대사님 포함해서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들 중에 합리적인 안을 그저 조금 이렇게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참 겸손하신 분이라는 건 느껴지시죠? 드려두고 싶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당에 모임이 있을 때 가끔 그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금은 사실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때가 아니라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전체 보수 세력이 네. 우파 보수 세력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자유한국당 뭐 전신정당을 다 포함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도대체 그 추상적으로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해서 지난 그 5월 9일 대선에서 그런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지금 최근까지 뭐 지지율 10%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당 바깥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 건전한 우파 보수 세력이라든지 중도층에 계신 분들까지 심지어는 동의할 만한 분들이 뭐 있다면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보수를 뭉치고 또 보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부분을 그분과 함께 뭐 가면은 좋으니까 그런 분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전당대회가 선행돼도 상관이 없겠지만 뭐 우리 정 대변인께서 바로 동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바로 그게 제 말에 동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사실 이 당장 보더라도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내에서나 당 바깥에서나 모두가 이분이면은 좋겠다만 하고 거의 뭐 동의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예견된 상황에서 우선 전당대회를 먼저 치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무너져간 집에서 뭐 누군가 몇 명이 달라붙어서 거기서 무슨 건질 건 없나 이런 거를 뒤지는 모습으로 또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는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밝혔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제가 원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가 전당대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는 시작이 된 만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 뽑혀서 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새롭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을 잘 이끌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 대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과 또 대통령 구속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거치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 처절한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선행해서 바로 처절한 반성의 모습, 우리가 왜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은 후에 후보를 뽑아도 늦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런 적절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뭐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당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우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말 깊은 심려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자유한국당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또 지지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당내에서 아주 깊은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어느 나라나 다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로 집권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세력에 대한 어떤 피로 같은 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먼 원인부터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가까이 보면은 뭐 지난 3월에 있었던 그리고 12월에 시작됐던 탄핵 소추와 탄핵 결정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는 그 언론에 보도된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 관련된 보도들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선 패배가 또 그것도 아주 처참한 패배 아니었습니까? 표차가 최대 표차였죠. 그리고 그 표차도 그렇고 내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거의 뭐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정준길 대변인께서도 서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그리고 선거구로 따지면 49개 지역구인데 거의 홍준표 후보가 2등이라도 한 지역이 구로 따지면은 뭐 한 33개인가 4개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구로 따져도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등입니다. 이런 처참한 패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모멘텀, 타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이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총선 패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총선 패배가 생각을 가장 합니다. 큰 원인이다. 사실은 거기 총선 패배가 물론 뭐 총선 패배에 이르게 된 원인까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총선 패배로 인해서 그게 사실은 탄핵까지 이어지고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뭐 중복해서라도 하자면 그러니까 뭐 과거부터 쭉 생각할 건 없지만 그 지난 최소한 우리가 집권하고 있던 9년 동안에 우리가 뭘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그 나가야 될 우리가 모색해야 될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을지 그게 어떤 정책일 수도 있고 행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는 그 정책의 과오보다는 뭐 그러니까 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행태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뭐 대통령께서도 그 좀 닫혀 있었고 소통을 안 했고 이런 행태 부분. 그다음에 우리 당의 지도부들도 그런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그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뭐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다시피 했고 우선 총선만 놓고 보더라도 공천이 잘못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무조건 청와대 편을 들거나 혹은 진작에 무슨 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무슨 뭐 나중에 도장을 두고 가버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인이 됐던 만큼 그게 정책이든 아니면 행태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뭘 고쳐야 될지, 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만에 다시 야당이 된 만큼 야당으로서 과연 그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정확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본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무슨 깊이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 국민들한테 완전히 어필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지율 수치가 전혀 변동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지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혹은 정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원인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이 방향의 일부까지 아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방향은 뭐 좀 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수 우파의 10년 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탄핵 문제 그리고 대선 패배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총선 패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정책에 관한 문제도 있었지만 행태에 관한 문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문제가 선행이 돼서 우리 당원들 사이에 정말 공감대가 형성돼서 앞으로 뭘 할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사실 잡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정말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좀 보따리를 한번 좀 풀어봐 주시죠.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제 생각으로서는 뭐 선후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지금 그 새롭게 우리가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하고 그 심지어 거의 괴멸되다시피 한 보수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또 그나마도 대표를 지금 하고 못하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지금 새로운 보수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선 정책 면에서나 또 행태 면에서나 그다음에 추상적으로 지금 정부나 여당과 이렇게 분리해서 정책과 행태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지난 시기에 그 우리 그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상급식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당시 저는 무상급식 정도는 저는 받아야 된다 그랬다가 사실은 보수계층에서 거의 왕따가 되고 뭐 동아일보에서는 사설에 제 이름을 박아가지고 비판도 했었는데 뭐 또 그 과정에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오세훈 바른정당으로 지금 가 있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그만두고 또 그래서 안철수와 박원순이 등장하는 계기도 만들어줬는데 그 뒤에 또 우리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은
이 무상 보육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다른 그 추가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무상 급식보다도 훨씬 더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것도 기존의 로직도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고쳐야 되고 네. 또 뭐 얼마 전에 그 예를 들어서 저 홍준표 후보께서 네. 이 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나 과연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홍 후보 입장과 같이 처벌까지 가는 게 과연 맞는지에 네.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일반 특히 젊은 계층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회 네. 문제 같은 데서도 우리의 입장을 하루빨리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생각을 하고요. 이 안보나 외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과거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그 저기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일관된 네. 그 태도를 취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강경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안보도 지나치게 외교, 우리가 예, 강경한 게 아니었나. 아닌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까지 남김없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좌파한테 흔들려서 너무 유약했던 건 아닌가. 네, 혹은 네. 그 반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또 이제 이 뭐 인사 문제는 저희들이 야당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고민할 일은 아니고 여당에 대한 부분이겠지만 그 이제 여당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은 우선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얼마 전까지 뭐 보수 정치인들 네. 뭐 심지어 우리 당에도 있고 그다음에 바른정당에도 있고 지금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잘한다. 네. 아, 너무 잘해가지고 뭐 저 좀 참 겁나고 걱정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한심하다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실은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거나 새로운 어떤 중요한 행태를 보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약만 파기했죠. 예, 공약만 파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 문제 와서는 사실 뭐 지금 거의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거라고는 이런 커피 들고 이 참모들과 담소하고 이거 격의 없이 좀 소통하는 모습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형식적입니다. 이 소통이 그런 소통이 아니라 이 내밀한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소통이 돼야지 그냥 뭐 농담하고 이러는 소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국민들께서도 소통을 바라는 게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아니라 정책 관련된 소통 아니겠습니까? 네. 한 예로 얼마 전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가지고 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험한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거의 뭐 일제히 비판하다시피 하고 뭐 소위 진보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분이 얘기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청와대에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외교 안보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는 분인데 그분하고 곧 지금 사이 미국 가기 전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앞두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이 양반은 가서 이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니까 청와대는 경고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서 경고를 하고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사사건건 시비 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지금 부안여동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그러니까 가슴 쓰려 있는 우리 보수 계층의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뭐 잘했다고 해서 언론에 몇 줄 나는 그런 거를 그런 보이기 위한 한 행태를 보이는 거는 뭐 아주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지금 인사청문회가 이제 또 다시 2차로 시작이 되고 또 뭐 추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네, 지금 이제 뭐 좀 시작이 잠깐 말씀 되겠죠. 잠깐 끊으면 이게 지금 이제 말씀이 이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이제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그렇죠. 되는 거와 관계된 그렇죠. 말씀으로 지금 아까 연결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그 의원들이 그건 뭐 원에 있는 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원에 있는 부분들이 원내에 있는 분들이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뭐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자 야당이 됐습니다. 네. 여당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잘 하고 있는지
한 점 평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저 문제가 된 부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고 저기 주로 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저기 치열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더 치열할 필요가 이런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그 뭐 옛날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우리가 여당 이전의 야당 시절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가 여당일 때 저 사람들 야당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주 그 시시콜콜한 것까지 그냥 뭐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다 찾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의 모습을 보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지금 오히려 좀 너무 약하게 하는 게 아닌가. 약하다라는 부분이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발목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치열함이 떨어지지 않나. 좀 더 그 열심히 저기 연구하고 또 그 상대방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과연 적합한 인물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거기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는 그 막아야 되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김상곤 지금 후보자가 있습니다만 이분은 지향점이 사회주의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냥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거의 사회주의인데 이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분이 아이들 교육을 총괄하는 그 사령탑으로 온다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쿨하게 그러니까 뭐 저기 인사청문회 그 결과 보고서 채택하는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몇 줄 유보 사항을 적더라도 통과시켜주고 이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추경 부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 급한 거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만은 뭐 이해는 됩니다. 그 이유가 그 뭐 공무원 채용하겠다라는 추경이니까 사람 채용하는 게 그렇게 급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채용해서 직장을 늘리는, 그러니까 이 일자리를 늘리는 게 이렇게 옳은 방향도 아닌데 내용을 봐가지고 그 일자리의 내용들이 괜찮은 내용이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월급을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은 좀 더 검토해봐서 그건 쿨하게 받아주는 것도 한 그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러니까 좀 경륜이 묻어 나오는 어떻게 그렇게 보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 대사님께서 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당신께서는 겸손하게 난 제갈 공명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지혜의 보따리를 좀 푸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더더욱 듭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대사님의 가장 큰 특장인 외교 관계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외교가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평가를 한번 하신다면 지금 아직까지 어떤 외교를 할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정인 특보 가서 하는 얘기 다르고 또 저기 청와대 경고하는 거 보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공약이라는 게 뭐 어차피 고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과거 후보 시절에 했던 내용이랑 그 외신이랑 인터뷰한 내용이랑 또 다르고 그래서 조금 뭐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게 좀 문제고 그다음에 외교 사령탑도 과연 누가 지금 외교 사령탑을 지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그런 어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거라고 보는데 정의용 실장이시죠. 제가 17대 때 의원 생활 같이 하면서 뭐 가깝게 지냈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외교에서 가장 큰 부분인 대미, 대중, 대북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통상 부분의 전문가로 알고 계십니다. 통상 쪽의 전문가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외교부의 사령탑으로 부임하신 강경화 장관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유엔에서 뭐 인권 관련이라든지 유엔 업무에 관해서는 정통하시고 많은 사람을 알지 모르지만 이 서브스탠스 실질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실제로 이 중심을 잡을 건지 아니면 중심을 잡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그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질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럽게 만드는 부분인데 이 대북이라든가 대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이제 며칠 후면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방미해가지고 트럼프와 네, 회담하는 정상회담하는 과정에서 좀 일단이 보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뭐 잘 준비를 하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우리로서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좀 지켜봐야 보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제랑 그제 방송이 이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ICBM과 관계되어져서 한 언론, 외신 언론사랑은 그 북한 그거 뻥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다가 네. 또 어제 로이터 통신과 또 하시면서는 뭐 핵과 ICBM 개발이 뭐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표현까지 예. 쓰셨습니다. 예. 이 두 가지가 너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님의 입에서 너무 상반된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지금 혼돈스러운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제가 될까요? 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에 대해서 아직 뭐 비판을 하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기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제가 네.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 볼 수 있고 앞으로 뻥이라고 한 부분은 단지 말실수이기를 저희는 바라지 네. 그게 내심에 우리 대통령께서 내심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슨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거는 외교관들이 많이 쓰는 말들 중에 wishful thinking이라는 말인데 그 뭐 그냥 좋아서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는 거에 불과하지 예. 북한이 과연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 어떤 바깥의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만이 아니라 그런 냉정한 평가를 대통령께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처음에 이거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근데 조금 의외인 거는 지금 지난 선거에도 출마를 했고 거의 뭐 5년 내내 대통령 준비를 하신 분인데 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는 실제 대통령으로서 빨리 이 준비가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뭐 대북관, 대미관도 중요하지만 사실 대중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 우리 대사님이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중관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국은 굉장히 요즘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이제 8월에 북대화 회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10월, 11월 무렵에 이제 이 당대회가 19차 당대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때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국 외교도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근데 중국을 바라볼 때 사드에 있어서 조금 연기하면은 중국이 좀 이 현재 사드와 관련된 대북 제재, 한국의 사실상 경제 제재도 해결하고 관계가 복원해야 해줄 수 있겠지 이런 식의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중국을 다뤄간다면은 그건 중국 외교, 대중국 외교가 거의 뭐 재앙 수준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을 지금 이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도 중국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은 만큼 잘 활용해서 좀 지혜로운 대중국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국은 외교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좀 경제 지원이나 이런 걸 끊고 그렇게 하면은 대북 제재가 상당히 효과가 날 것 같고 물론입니다. 그럼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은 중국이 그렇게까지 안 나서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있어서 이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재검토는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중국은 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항공모함 같아서 이게 조그만 이 고깃배나 이 보트들은 이 방향을 바꾸는데 굉장히 빨리 바꿔지지만 항공모함이 한번 방향을 바꾸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아직도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만 방향 전환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이 북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G2를 넘어서 G1을 지향한다는 중국이 북한을 저렇게 끼고 도는 거가 자국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위 이 범퍼 존 이론, 완충 지역, 그러니까 북한이 완충 지역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요즘에 어떤 군사 전략이라든지 이 북한에 보이는 행태로 볼 때 별로 완충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도 좀 이렇게 이 중국을 상대할 때는 짧은 숨으로 가지 말고
중국의 의사 결정권자, 정책 결정권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학자들한테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향을 줘서 우리가 그분들도 우리와 생각을 동조할 수 있게 하고 또 중국의 일반 국민들 입장도 그러니까 북한을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학자들을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그러니까 우리 편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거 물론 정책은 톱다운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지만 정책 결정은 결국은 그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께서 뭐 외교라든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참모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도 있지만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할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은 내용은 이 밑에서 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서서히 물론 그 나라는 선거가 없는 나라긴 하지만 어떤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니까 여론부터 시작해서 또 학자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뭐 당장 단동에서 신의주로 넘어가는 송유관을 끊어버리고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그게 아마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긴 숨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정말 외교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중국을 잘 이해하는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씀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우파 이 위기 상황에서 그 발전을 위해서 향후에 어떤 일을 좀 하시고 싶으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지금 원내에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원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를 않은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면에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고 또 아주 구체적인 문제로는 이 보수가 분열돼서는 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바른당이 뭐 전혀 좀 그런 입장도 아니고 또 우리 쪽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당장 그렇게 합당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게 지금 뭐 탄핵으로 인해서 결국은 분당이 되게 된 건데 탄핵은 이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가 보수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과거는 잊어버리고 또 이쪽이나 저쪽이나 자관 그 중에서 몇 분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를 한다면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심지어는 제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당이 합쳐서 보수가 좀 이렇게 새로워지는데 동력이 조금 더 이 마력수가 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권영세 대사님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할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제갈공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께서는 워낙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사래를 치시지만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제가 제갈공명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죠? 향후에 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보수의 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립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 정치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라도 통합과 단합을 위한 길을 나서시겠다, 앞장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갈공명께서 앞장서서 두 가지 문제 깊이 고민하시고 실천하신다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뭔가 두 가지가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네.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보수를 뭉치고 또 보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부분을 그분과 함께 뭐 가면은 좋으니까 그런 분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전당대회가 선행돼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정 대변인께서 바로 동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바로 그게 제 말에 동의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사실 이 당장 보더라도 전당대회 대표 후보로 나온 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 내에서나 당 바깥에서나 모두가 이분이면은 좋겠다만 하고 거의 뭐 동의할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예견된 상황에서 우선 전당대회를 먼저 치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 무너져간 집에서 뭐 누군가 몇 명이 달라붙어서
거기서 무슨 건질 건 없나 이런 거를 뒤지는 모습으로 또 네.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는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밝혔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제가 원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기도 하지만 제가 전당대회를 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당대회는 시작이 된 만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 뽑혀서 또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새롭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을 잘 이끌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권 대사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과 또 대통령 구속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거치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 처절한 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선행해서 바로 처절한 반성의 모습, 우리가 왜 이토록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은 후에 후보를 뽑아도 늦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런 적절한 문제제기이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뭐 동의 안 하실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당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우파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정말 깊은 심려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자유한국당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고 또 지지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걱정스러운 수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당내에서 아주 깊은 토론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어느 나라나 다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로 집권을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세력에 대한 어떤 피로 같은 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이고 가장 먼 원인부터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가까이 보면은 지난 3월에 있었던 그리고 12월에 시작됐던 탄핵 소추와 탄핵 결정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는 그 언론에 보도된 게 다 사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그 관련된 보도들 그다음에 또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선 패배가 또 그것도 아주 처참한 패배 아니었습니까? 표차가 최대 표차였죠. 그리고 그 표차도 그렇고 내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수도권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정준길 대변인께서도 서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그리고 선거구로 따지면 49개 지역구인데 거의 홍준표 후보가 2등이라도 한 지역이 구로 따지면은 한 33개인가 4개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구로 따져도 1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등입니다. 이런 처참한 패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모멘텀, 타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이어지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총선 패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기 총선 패배가 물론 총선 패배에 이르게 된 원인까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총선 패배로 인해서 사실은 탄핵까지 이어지고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말씀을 다시 한번 중복해서라도 하자면 그러니까 과거부터 쭉 생각할 건 없지만 지난 최소한 우리가 집권하고 있던 9년 동안에 우리가 뭘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가 모색해야 될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을지 그게 어떤 정책일 수도 있고 행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는 정책의 과오보다는 그러니까 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행태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대통령께서도 좀 닫혀 있었고 소통을 안 했고 이런 행태 부분. 그다음에 우리 당의 지도부들도 그런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다시피 했고 우선 총선만 놓고 보더라도 공천이 잘못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
무조건 청와대 편을 들거나 혹은 진작에 무슨 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무슨 뭐 나중에 도장을 두고 가버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인이 됐던 만큼 그게 정책이든 아니면 행태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뭘 고쳐야 될지, 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만에 다시 야당이 된 만큼 야당으로서 과연 그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제가 정확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본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무슨 깊이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 국민들한테 완전히 어필했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지율 수치가 전혀 변동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지금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혹은 정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아마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원인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이 방향의 일부까지 아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방향은 뭐 좀 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보수 우파의 10년 집권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고 탄핵 문제 그리고 대선 패배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총선 패배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정책에 관한 문제도 있었지만 행태에 관한 문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문제가 선행이 돼서 우리 당원들 사이에 정말 공감대가 형성돼서 앞으로 뭘 할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사실 잡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정말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좀 보따리를 한번 좀 풀어봐 주시죠. 그러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제 생각으로서는 뭐 선후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우선은 그 지금 그 새롭게 우리가 보수가 거의 괴멸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곳에서는 북핵과 미사일이 뻥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북핵과 미사일은 개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느 것이 뻥인지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기자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자기 편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국민의당이 본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서름에 북받쳤는지 기자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속이 상해서 흘린 진실의 눈물인지 아니면 기자들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인지 좀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촛불을 만들어낸 세력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촛불 청구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침 오전 8시경에는 6,000명이 넘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광화문을 점령해서 그곳을 오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게 했다고 합니다. 촛불 청구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길지 채무자인 문재인 대통령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외교가 위기입니다. 우국 충정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위기 상황을 걱정하시며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중진 국회의원이시고 중국 대사를 역임하신 우리 권영세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좀 바쁘시다가 근황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거의 도 닦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예. 또 나라 전체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인데 네. 특히 보수 우파의 또 한때 정치인으로서 또 대사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더군다나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제갈공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면 7.3 전당대회 이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미래의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우리 권 대사님 출마를 또 바라고 권유하시는 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이번에 특별히 출사표를 던지지 않은 이유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저보고 제갈공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전혀 저는 제갈공명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제가 그 의원으로서 정치를 할 당시에 무슨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이제 종합상황실장으로 전체적인 그 네. 대선 전략을 짜는데 관여를 했지만 그 사실은 뭐 이 사람 중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량이. 근데 저는 그런 종류 대사님 포함해서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는 의견들 중에 합리적인 안을 그저 조금 이렇게 고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분명하게 참 말씀드려두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건 느껴지시죠? 드려두고 싶고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당에 모임이 있을 때 가끔 그 여러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지금은 사실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때가 아니라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전체 보수 세력이 네. 우파 보수 세력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자유한국당 뭐 전신정당을 다 포함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도대체 그 추상적으로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도대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해서 지난 그 5월 9일 대선에서 그런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지금 최근까지 뭐 지지율 10%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것도 안 되고 네.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그 우리 당내에서도 그렇고 또 당 바깥에 이 나라를 걱정하는 그 건전한 우파 보수 세력이라든지 중도층에 계신 분들까지 심지어는 그 동의할 만한 분들이 뭐 있다면은